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박준모와 함께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이 줌인 줌아웃. 네. 제가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게 초점 맞춘다고 카메라가 약간씩 이렇게 줌인 줌아웃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꼼짝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얘기하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지금도 그러네요.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약간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해가 활짝 떴습니다. 그죠? 아침에 출근하는데, 늘 보던 하늘이었지만,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네,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안전벨트에서 세제 냄새 나며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고차 살 때 침수차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에어컨에서 악취 나는지도 살펴보고요. 제 차에는 침수도 안 됐는데 악취가 심합니다. 외부 램프에 습기가 찼는지 체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니까 이번에 참 보면 물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비라는 게 하늘 이렇게 습기가 올라가서 수증기 형태로 있다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을 받죠. 저희 여의도에서도 이래 걸어 다니다 보면 보도블럭이 다 깨져 있는 곳도 있고요. 뭐 그 정도는 약과죠. 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폭우가 소강 상태를 보인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침수 피해를 당한 테슬라 차량이네요. 차가 이렇게 턱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 중고차를 살 때 어떻게 이 침수차를 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고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침수차는 고장 발생률이 높지만 겉눈으로는 구별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대부분 침수 차량은 보험사의 손해액이 현재 가격보다 크기 때문에 전손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폐차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그럼에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종종 침수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업체들이 자기 담보 손해, 자차 보험 특약을 넣지 않았거나 전손 보상을 받지 못한 차량을 저렴하게 사들여 가지고 적당히 수리한 뒤 재판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중고차를 살 때 침수차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가지고 오염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안전벨트를 갖다가 쭉 당겨봐서 제일 끝에 뭐 모래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안전벨트에서 세제 냄새가 나거나 교체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고요. 주로 확인하는 운전석의 안전벨트만 신제품으로 바꾼 경우가 있으니까 뒷좌석 안전벨트도 끝까지 당겨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시켜 악취가 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에 잠긴 차는 건조 과정을 거쳐서도 공조기 내부에 나쁜 냄새가 남기 때문이고요. 연료 부분에 녹슨 흔적이 있는지 챙기고요. 외부 램프나 실내 등에 습기가 차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 빅쇼트 주인공 바닥 왔으니 사자고 바보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죠.
예, 서프라임을 예측을 해서 영화 빅쇼트에도 나옵니다. 거의 1년 전부터 숏을 쳤다가 한동안은 그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죠. 고생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큰 수익을 봤다라고 돼 있는데, 서프라임을 예측하고 최근 반등은 닷컴 버블 때를 떠올려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짓이 돌아왔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해서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 속에 최근 뉴욕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보이는 가운데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바닥이다. 사자를 외치며 달려드는 투자자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바보짓이라고 부른 것이다. 저한테 하는 얘기네요. silliness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사를 찾아보냐면요. 항상 제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그때도 제가 뭐 3천 간다라고 찍어놓고 계속 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나 기사를 제가 꼼꼼히 다 챙겨봤습니다. 항상 제가 틀릴 수가 있고 그분들의 논리가 뭔지 체크를 해보고 제 논리와 그분들의 논리 혹시 제가 체크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봤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이클 버리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창업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의 비성적 활기는 9.11 테러가 나라를 흔들고 엔론과 월드컴이 무너지기 전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게 한다. 2000년에 이 닷컴 버블이 무너졌던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엔론 사태였습니다. 월드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엔론이 무너지면서 아니 뭐야 닷컴 이거 다 거짓말 사기 아니야? 네, 이런 느낌을 좀 주면서 그 꿈의 주식들이 다 박살이 났고요. 거기서 아마존 같은 기업도 고점 대비 95%가 빠졌었거든요. 95%가 빠졌다가 그 이후로 거의 3,000배 가까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거죠. 네. 그때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면서 지난 뉴욕 증시에 상장한 홍콩 핀테크 업체 AMTD 디지털 주가가 상장 2주 만에 2만% 넘게 뛰는 등 밈 주식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요즘 뭐 밈 주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 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지난 6월 저점 대비 현재 각각 14.8% 그리고 나스닥이 저점 대비 20.7% 반등을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서 누군가 7월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떠들었는데 즐거웠기를 바란다면서 디플레이션과 과잉 재고, 소비 침체는 12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썼다. 이런 이유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그러면서 버리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버리는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그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리가 뭔지를 제가 이제 좀 찾고 싶었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디플레이션과 과잉 재고, 소비 침체는 12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지속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1980년 그리고 1981년 11월 달부터 81년 7월에서 82년 12월이었었네요. 그때도 이제 경기 침체 구간에 주가는
이상하게도 경기 침체가 끝나기 전에 미리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2020년 1, 2, 3 1Q가 마이너스 5.1%, 그리고 4, 5, 6이 마이너스 31.2%. 그렇게 혹독한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은 주가는 4, 5, 6월 달에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내년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으면 제가 약간 좀 두려웠을 건데 12월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내년 봄에는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7월부터 반등이 들어오는 게 보통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지금부터 반등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바보 같은 반등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 화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암호화 화폐 시장이 항상 저는 그 암호화 화폐 자체가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늘 그게 이제 궁금을 했었는데,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반해서 암호화 화폐 자체가 어떤 수익을 내는지 그 부분에 제가 잘 몰라서 함부로 제가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이 뭐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함부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지금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고,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 없이 소비가 계속 이어지면 그 기업 주가는 반드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 인플레이션 국면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금리까지 떨어지면 주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쿠팡이 2분기 영업 적자 87% 줄였다라고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보니까 쿠팡 분기별 실적 지금 표가 나오죠. 매출이 지금 이번에 6조 3,5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47억으로 감가상각 전 이익은 첫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쿠팡 분기별 실적이 2021년 2분기 그때 당시에는 마이너스 5,957억 적자였고요. 계속 대규모 적자를 이어오다가 이번에 1,000억 미만의 적자를 보였네요. 수익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쿠팡이 분기 영업 적자를 800억 원대로 줄였다. 분기 영업 손실을 1,000억 원 이하로 줄인 건 지난해 3월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처음이다. 조정 에비타, 에비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네, 이익에서 before earning인데 before 뭐죠? I interest, 그리고 T tax, 그리고 D depreciation, 그리고 A amortization. 이렇게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산을 취득을 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나 책상 뭐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실제 비용이긴 한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 투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 투자한 자금을 한 번에 다 비용을 때려버리면 대규모 손실이 나다 보니까 이런 그런 제품들은 다 자산으로 잡습니다. 자산으로 잡아놓고 100만 원에 샀으면 5년 동안 20만 원씩 까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20만 원씩 감가상각비라는 회계 항목으로 이제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렇다면 감가상각은 실제로 현금이 이제 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이익 중에서 이렇게 이자와 세금과 그리고 현금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 같은 거를 뺀 이익은 얼마인지 그걸 이제 나타낸 게 에비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비타도 2014년 로켓 배송 시작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상장됐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매경 자이언티였었나요? 매불이었나? 나가가지고, 쿠팡 상장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정말 이렇게 해외에서
비전 펀드 이런 데서 돈을 받아와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수많은 로켓맨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고용을 창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시가총액 100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시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용을 창출해 준 김범석 의장님한테는 정말 감사한데 투자는 저는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쿠팡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된 투자에 의해서 이제 실적이 좀 났으면 하는데 처음으로 그래도 에비타가 흑자로 났다. 뭐 이런 얘기고요. 조금만 좀 더 읽어볼게요.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6조 3,500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매출 증가에 저도 1조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쿠팡 통해 가지고요. 축구화만 한 5켤레 사고 그리고 락포트 신발만 한 3켤레 한 5켤레 샀네요. 그것도 신어보니까 좋아서 제가 막 후배들한테 선물해주고 해서 쿠팡으로 뭐 주문 많이 했습니다. 이 발 마사지기도 주문하고요. 쿠팡 굉장히 매출 27% 증가에 저도 좀 일조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환율 변동을 고려한 원화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하면 12% 정도 증가했네요. 영업 손실이 847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줄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67% 줄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온 쿠팡의 조정 에비타가 6,617만 달러였고요.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INC의 김범석 의장은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쿠팡은 한국의 전체 이커머스 시장보다 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로켓와우 멤버십 혜택에 2분기에만 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랍 아난드 CFO는 연초에 조정 에비타 손실폭을 연말까지 4억 달러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흑자를 낸 이번 분기를 시작으로 연간 흑자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실적은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고요. 쿠팡 주가는 전날보다 플러스 4.12% 오른 19.76달러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전기차 충전 시장에 삼성, LG, GS도 참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 전기차 충전 사업은 도대체 이 충전 시장도 꽤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을 했었는데 충전 사업자가 지금 349곳이 있고요. 올 들어 88%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LG전자 등도 뛰어들고요. 중소기업 난립한 시장 판도가 바뀌나 현대차는 자사충전소를 구축을 하고 초급속 충전기 안전 기준이 없고 완성차 충전 속도 안내도 제각각이라고 하네요. 여기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 2021년 말에 186개였었는데 지금 349개가 됐고요.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은 2018년도에 27,000개였었는데 지금 6월달 기준으로 13만 6천 개. 그렇죠? 충전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6배 성장을 했네요. 제조사 제조업자 중앙제어, 시그넷 이브 등이 있고 서비스업자는 파워큐브, 차지비, 에버본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들이 전기차 충전기 개발 제조를 하고 소비자에게 충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내 대기업과 보험사도 전기차 충전 시장에 속속 참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26만 대 가량
됩니다. 지금 현재. 이에 따라 지난 7개월간 전기차 충전 사업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장이 커지는 만큼 충전기 안정성 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은 중소기업이 259개 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충전 시장은 크게 충전기를 만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에게 직접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자로 나뉜다. 아까 제가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요 표를 만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고요. 중앙제어 등이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 제작하고 파워큐버 차지비 등은 충전 서비스를 사업을 하는데 최근 충전 시장이 커지면서 완성차 업체와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롤랜드버그는 세계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내년에 550억 달러 약 71조 원에서 2030년 되면 3,250억 달러로 약 423조 원으로 6배나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게 이 전체 파이잖아요. 파이. 파이가 지금 내년에 71조인데 6년, 7년 뒤에 423조로 6배나 커지면 엄청 매력적인 시장인 거죠. 테슬라는 국내의 자사 충전소인 슈퍼차저,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핏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장 사업을 확대 중인 LG전자 등이 대기업은 물론 보험사인 삼성화재까지 충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지난 6월 GS에너지, GS네오텍과 손잡고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애플망고의 지분 100%를 인수했네요. 삼성화재가 이거 한다는 건 제가 처음 봤는데 삼성화재는 이달 중순부터 제주도에서 전기차 이동 충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은 문제다. 현행법상 완속과 급속을 나누는 기준만 있고 초급속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초급속 기준은 아직 없지만 편의상 300kW 이상을 초급속으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국가 통합 인증 마크 KC 기준도 없다고 하네요. 네. 삼성화재가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보험사 우리나라 보험사들 그냥 이렇게 성숙된 시장이잖아요. 그죠? 성숙된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나마 이익이 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빠지면 또 주가가 빠지고 손해율이 올라가면 또 안 좋아졌다가 손해율이 최근에 한 70%까지 떨어지면 또 이익이 늘어나고 그런 약간은 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둘 다 기업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만약에 이 충전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7년 동안에 6배나 성장하는 그런 시장에 있어서 제대로 이제 안착을 한다면 근데 좀 생뚱맞죠. 이것도 결국은 현대차 그룹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 아니면 LG전자 같은 기존의 그런 IT 기업들이 잘하지 않을까? 삼성화재가 이걸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뭐 좋은 시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 20에서 30% 비싸도 잘 나갑니다. 네. 지난번에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전기차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도 그게 지난번에 식사합시다에서 박용욱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네요.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될수록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차 무게가 더 나간답니다. 그래서 타이어 마모가 빨라지기 때문에 타이어 업체를 좀 좋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 전망입니다.
전동 타이어가 따로 있나 봅니다. 2022년 46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60조 정도 시장이 여기도 이제 2030년까지 프로젝션을 잘 해놓으셨네요. 2030년도에는 1616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죠? 한 19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60조에서 190조 그러니까 368, 한 3배 성장하네요. 아까 앞에서 봤던 충전 사업 시장보다는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타이어 업체의 또 순위가 궁금하죠. 항상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시장에서 누가 1, 2등을 다투고 있는지 항상 경쟁사 피어 그룹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글로벌 타이어 업체 순위가 1등이 미슐린입니다. 미슐린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아주 유명한 식당을 들어갈 때 미슐린 마크가 돼 있죠. 네. 미슐린이 2조 3,319억 유로네요. 유로 해당되고요. 그리고 브리지스톤이 2조 3,030억. 최근에 유로가 거의 이제 1달러랑 붙었었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을 할 때도 2조 3,300이면 그냥 곱하기 이제 1,3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억 유로 단위니까 그러면 한 매출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나요? 유로 단위인데 미슐린의 매출액이 2조 3,319억 그리고 단위는 유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이게 2,500조, 2,600조 매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위가 유로를 우리나라 원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등이 이제 브리지스톤이고요. 3등이 굿이어입니다. 4등이 컨티넨탈이고 7등이 한국타이어, 그리고 18위가 금호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지난해 매출이 5,305억으로 돼 있고 금호타이가 1,900억으로 돼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읽어보면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나오네요. 저 뒤에 타이어 업체들은 일반 타이어와 차별화된 전기차 타이어를 생산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전용 타이어 시장 역시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은 2021년도에 400억 달러, 약 52조 8천억에서 2030년도에 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연평균 17% 증가를 하고 있고요. 추후 타이어 회사의 경쟁력을 판가름할 경기장인 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도에 1616억 달러잖아요. 그죠? 1616억 달러면 2030년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거의 뭐 전체 자동차의 한 40%는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40에서 한 60%. 그러면 그냥 50%라고 했을 때 2030년 되면 190조, 200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타이어 업체 순위에서 아까 미슐린이 2조 3,319억 유로는 아니고 억 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죠. 고성능 전기차 전용 타이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 타이어는 전기차 타이어 제조사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5월 타이어 업체 중 처음으로 전용 브랜드 아이온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한국 타이어는 완성차 브랜드의 의뢰를 받아서 개발하는 신차용 타이어의 약 50%가 전기차 전용일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타이어의 경우 전기차 타이어 등을 통해서 현재 5% 안팎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 3년 내에 10%로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13년 일찌감치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내놨던 금호 타이어는 7월 셋 전기차 타이어 2종을 시장에 내놨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자 포뮬러 2의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미슐린은 최근 현대차와 친환경 전기차 타이어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벌써 다 했나요? 이 부분을 뺐네요. 국민일보 노태문 시장 사장이 2025년 폴더블폰 비중을 50% 이상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의 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랬을 때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그 수장이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딱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5년도에 폴더블폰 비중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폴더블폰이 가격이 1799달러였었나요? 꽤 비쌉니다. 꽤 비싸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비중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현대차 그룹에서 만약에 제네시스의 비중이 50% 이상 될 거다. 그러면 그 평균 판매 단가 ASP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이엔드급 제품, 프리미엄급 제품이 어느 정도로 잘 시장에 먹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목표가 아주 높고 좋습니다. 삼성전자 MX 사업 부서장님이신데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4와 폴드 4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폴더블폰을 대세로 굳혀오던 2025년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에서 폴더블폰 비중을 50% 이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요. 미국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었네요. 올해는 폴더블폰 판매 1000만 대를 달성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침에 저희가 공부를 해봤지만 올해 한 800에서 900만 대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100%까지 끌어올렸다고 생각한다. 상반기 S시리즈 출시 이후 논란을 일으켰던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를 이번 신제품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작 대비 개선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탑재했고요. 발열이나 그 다음에 GOS 등은 세세히 말하기보다 직접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전작과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작에서 만들어진 폴더블폰 디자인의 정체성을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고요. 그 플립 4와 폴드 4는 완성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철저한 품질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고객이 원할 때 제품을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공급을 늘렸다고 하고요. 지난해 미국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해서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폴더블폰 판매량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지만 판매를 늘려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폴더블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고 미래의 게임 체인저다. 판매량 극대화가 우리가 안고 있는 수익성 확보 등의 과제를 극복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년에 MX 사업부 내부에서 지난해부터 플래그십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프리미엄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 핸드폰의 역사를 보면요. 아이폰이 2007년 6월 달에 나오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2009년 10년을 가면서 노키아가 몰락하고 모토로라가 몰락을 하고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 LG전자의 휴대폰도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큰일 났었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왔었고요. 2011년도에 노트 시리즈가 나오는데 S 시리즈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카피 제품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비아냥거렸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노트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됐는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때도 대만의 어떤 CTL 무슨 대만 제품이었는데 그 큰 화면이 나왔었는데 저희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이거 너무 좋다고 그 대만 제품을 쓰더라고요. 노트가 사이즈를 확 키워버렸잖아요. 그 사이즈가 확 키워졌을 때 스티브 잡스가 아니 그거 한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거 제대로 안 먹힐 거다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이렇게 화면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광을 했고 그러면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나오면서 2011년부터 12년, 13년까지 2년 만에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글로벌 1등이 됩니다. 시장 점유율 한 24%까지 만들면서 1등이 됐고요. 지금까지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2011년도에 결국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를 키우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더블 폰을 저도 이제 써보면요. 1을 쓰던 분들이 작년에 나 2로 바꿨어. 벌써 2로 넘어가고 3으로 넘어가고 최근에 보면 여성분들도 이제 폴더 이거 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갤럭시 G 플립이나 이걸 말씀드리면서 침투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침투율이 1%, 2%, 5% 이렇게 넘어갈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갤럭시 시리즈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 2011년도에 하이닉스가 망해가지고요. SK텔레콤이 하이닉스의 인수 우선 대상자가 되는 게 2011년 10월인가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 인피니언이 망하고요. 엘피다였네요, 엘피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의 시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날아갔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핸드폰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그런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600만 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번 폴더블 폰에서 올해 1000만 대 돌파하고 내년에 2000만 대 그리고 2025년까지 이 폴더블 폰이 전체 판매 50% 이상 올라가면서 획기적인 또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화창한 날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말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